저는 NCS 필기 전문가 신헌이라고 하는데요. 필기 대비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샘플 문제들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PPT가 좀 잘 보일지는 좀 걱정이에요. 문제 같은 경우에 내용 폰트가 좀 작아서 그래서 제가 이 PPT를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제 카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포트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위포트 홈페이지하고 제 개인 카페에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강연 내용은요. 일단 강사 소개하는 거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NCS 대비 전략.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점이 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NCS 예시 문제 한 2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조금 그 NCS 기초적인 개념들, 특히 수리 파트 문제 풀 때 필요한 그 개념들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강사죠. 강사인데 위포트에서 이제 NCS 인적성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PSAT라고 PSET이라고 보통 하죠. PSET 자료에서 강의를 또 하고 있어요. 제가 PSAT가 도입된 2004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PSAT 현재 강사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포트에서는 이제 NCS 인적성을 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 카페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페 주소는 신헌으로 검색하시면 아마 다 뜰 텐데 그래도 기억하신다면 펜 PSAT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펜 PSAT 다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도 저기 소개되어 있으니까 이 강연 내용뿐만 아니라 수험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제 카페에 질문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도 되겠죠? 예. 자, NCS가 무엇인가? 이거는 일단 NCS의 영어 이름을 한번 볼게요. National이고요. N은 그다음 C는 Competency, 그다음 S는 Standards. 그래서 국가 직무 역량 표준이라고 또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기존에 그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할 때 각 기관마다 그 시험이 달랐기 때문에 좀 준비하는데 번거로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표준화시켜서 수험 준비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적성 검사하고 유사합니다.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하고 유사한데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면 이제 공직적격 검사라고 해서 PSAT라는 게 있는데 PSET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죠. 그 PSET하고 좀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취지는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그 청년들이 구직할 때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또는 공직이든 취업 준비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높여주자. 그래서 호환성을 높여주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7급 공채에서도 2021년부터 PSAT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9급 시험에도 이런 트렌드가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암기형 시험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암기형 시험은 그 어치브먼트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취도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으면, 즉 개인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만큼 많이 지식을 쌓아가지고 암기된 지식의 양이 많으면 점수가 그만큼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취도 검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적성 검사형 시험에서는 그거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본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한 양에 비례해서 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시는 분은 합격권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별거 적성 검사라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서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도 어렵다는 생각으로 좀 좌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취도 검사하고는 다르지만 분명히 이 시험도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전략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슬라이드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NCS의 영역이 10개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들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직업기초능력평가라고 해서 10개 영역이 있어요. 제가 이제 두 문자로 암기를 해볼게요. 의수문자자, 대정기, 조직 이렇게 해서 10개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씩 띄워볼게요. 일단 10가지 영역이 있고요. 뭐 실무에 필요한 실제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 정보는 다 제시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내가 암기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발문 안에 문제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들을 빠르게 찾아내고 그것들을 연결 또 필요한 경우는 계산까지 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영역이 일단 첫 번째 영역이 의사소통. 이건 쉽게 생각하면은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해인데 최근에는 이제 독해 플러스 이제 어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문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그래도 익숙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리 파트예요. 수리. 수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방정식 세워가지고 푸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농도 구하거나 뭐 속력 구하거나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는데 조금 최근 트렌드는 이제 피셋 자료 해석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 그래서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이 수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영역이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NCS 전체가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거를 묻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좀 소재를 국한해 보면 문제 해결 능력에는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어떤 명제 문제들, 뭐 3단 문법을 이용하거나 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명제를 풀어가는 과정, 또는 또 퍼즐형이라고도 하고 퀴즈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자리를 배치하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순서를 정하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런데 이제 최근 트렌드는 아무래도 이게 실무와 관련된 문제를 묻기 때문에 실제 업무 상황을 줘요. 실제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복사기가 고장 났어요. 그럼 복사기를 고장 난 거를 대처하는 어떤 솔루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라는 거. 또는 뭐 사원 5명을 출장을 보내는데 출장 경비에 대한 자료를 주고 최소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을 때 그 최소 비용을 산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가 되면서 수리도 돼야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하고 수리 능력이 결합되면서 플러스 알파, 즉 어떤 특정 상황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자기 개발 능력. 저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인성 검사나 면접 때 물어보는 거지 NCS 필기에서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자기 개발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묻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원 관리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원 관리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출제 기간에 따라서 종합 문제 해결 능력 또는 그냥 문제 해결 능력 안에 하위 영역으로 들어가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좀 소재가 조금 더 특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자원. 일단 아까 제가 뭐 예산 경비 이런 거 했으니까 뭐 어떤 금전적인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다음 예산,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상황을 주고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소재가 나온다 정도에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그냥 문제 해결 능력 안에 범주로 넣어도 돼요. 그다음 대인관계 능력 이것도 뭐 필기에서 물어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성 검사 면접 쪽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들이고, 그다음 정보 능력. 정보 능력은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거 묻는 것인지 또는
어떤 상품 코드 부여 방식 같은 거를 소재로 주고 뭐 적절한 걸 골라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어려우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게 나왔거나 그러면은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기술 능력, 이것도 비슷합니다. 정보 능력하고 기술 능력도 특정 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묻는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상황을 주고 주로 이제 기술과 관련된 상황이겠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 복사기가 고장났다든지 어떤 특정 사무용품의 매뉴얼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절히 풀어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 독해 플러스 저것도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직 이해 능력. 조직 이해 능력도 이제 출제가 간간히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스워트 분석 같은 거 있죠. 스워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SWOT. 그래서 Strength, Weakness, 그다음 Opportunity, Threat. 그래서 조직 내부 환경과 조직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이제 분류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는 뭐 그런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 전후로 전과 후에 대한 어떤 그림을 주고 여기에서 달라진 점,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 뭐 그런 것들 묻는 것들입니다. 그다음 직업 윤리 능력, 저것도 필기에서 NC에서 필기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인성이나 면접 쪽에서 다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10개 영역이 있지만 10개를 똑같은 그 중요도를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핵심 영역으로 좀 좁혀 보겠습니다. 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는 거는 이제 전공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제가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핵심 영역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3대 메이저 모든 기관에서 출제하는 영역이 위에 3개예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저 3개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자료 해석과 관련된 영역들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자료 해석하면 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 플러스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NCS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습관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는 게 싫다. 손 들어보세요. 예. 특히 의외로 공대 다니시는 분, 그 다음에 인문계 쪽에서도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제학과 이쪽에 계신 분들이 계산기를 자주 쓰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암산 능력이 퇴화가 돼 버려요. 오히려 수를 많이 다루지만 숫자 계산에는 약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하실 때까지는 뭐 전공 문제 풀 때는 상관없겠지만 NCS 문제 풀 때는 계산기는 버리셔야 돼요. 계산기를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기는 버리고 암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간단한 필기 정도는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활 속에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내가 몇 개를 골랐어요. 그러면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뭐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진 않아도 돼요. 대략적인 금액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할인 카드가 10%짜리가 있다. 그러면 10% 할인하면 얼마일까? 거기까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셔가 계산할 때 같이 이제 계산을 맞춰본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습관. 뭐 식당을 가도 그렇고요. 그렇죠? 어디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자동차 번호판이 보인다. 앞에 이제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뭐 자동차 번호판 4자리 숫자 중에 앞에 2자리, 뒤에 2자리 덧셈을 해본다든지. 저는 그런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우나를 가거나 헬스클럽에 가서 락커 키 번호를 받았는데 2자리 숫자가 받았을 때는 별로 할 게 없어요. 2자리 숫자 가지고는 연산할 게. 근데 3자리 숫자 이상의 숫자를 받았다면 뭐 앞에 2자리에 뒤에 1자리를 곱셈을 해가지고 그게 계산이 되면 락커 키를 연다든지 이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소에 암산하는, 계산하는 훈련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나는 표 그래프 나오면 넘긴다.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를 보는데 중간에 표 그래프가 있어요. 안 보고 넘긴다. 네, 일부러 안 드시는 걸 수도 있겠죠. 네. 자, 앞으로는 표 그래프가 나오면 관심을 더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꼭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전공 서적이든 그다음 잡지든 상관없어요. 표 그래프가 나오면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NCS 문제에서 출제되는 영역들 중에 대부분이 표와 그래프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의사소통 능력은 독해라고 했지만 이게 실무형 독해이기 때문에 이 독해 지문 안에도 표 그래프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아까 문제 해결 능력도 표 그래프를 포함하고 있어요. 당연히 수리에서는 표 그래프 위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표 그래프에 대해서 친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표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다. 또는 이런 유형의 그래프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 중에 뭐 점 그래프가 있어요. x축, y축이 있어서 뭐 점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두 변수 간의 관련성, 즉 상관관계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겠죠. 출제 지문을. 그렇죠? 어려운가요? 좀 쉬운 그래프. 예를 들어서 원 그래프가 있어요. 원 그래프. 파이 차트라고 하죠. 원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이제 시각적으로 어느 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순서, 대소 비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 그래프를 보시면 단순히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조금 더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면 출제 예상 지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문제 풀이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죠. 기본적인 교재 학습이나 문제 풀이를 하신 다음에는 그 보기를 가려놓고 선택지를 가려놓고 뭘 물어볼 수 있을까를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실전에 갔었을 때도 시험지에 나와 있는 표 그래프만 딱 봐도 밑에 뭐가 지금 선택지에 깔려 있을 것 같다는 그 핵심 질문들이 예상이 돼요. 그럼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내가 능동적으로 끌고 가면서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투수나 타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타자 입장에서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어느 정도 저 투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예상하고 자기가 노리는 거를 쳐낼 수가 있잖아요. 투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저 타자가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약한지 알고 있으면 그걸 공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일단 자료 해석 관련 영역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이제 기관별 출제 경향, 공공기관 NCS 출제 경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거는요, 그 시간이 부족해요. 평이하게 출제됐다, 어렵게 출제됐다, 그걸 떠나서 일단 쉽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다 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 내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그 코레일의 그 50문제, 근데 60분 동안 50문제예요. 한 문제당 1분이 조금 넘는 건데 뭐 마킹하는 시간 이것저것 따져보면 결국 평균적으로 문제 하나에 1분씩 끊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 뭐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겠죠. 뭐 30초도 안 걸리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휘 문제라든지 뭐 독해인데 뭐 간단하게 짧은 독해가 나왔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빨리 끝낼 수가 있을 텐데 또 한편 문제가 굉장히 자료가 길어가지고 거기에 계산까지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면 절대적으로 1분이라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1분 30초, 2분, 심지어 뭐 3분 이상 쓰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문제당 1분을 가이드로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그 건강보험공단,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 같은 경우에도 60문제에 60분이에요. 그런데 저기 또 자료 해석 그 수리 파트의 자료 해석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문제 해결 쪽도 어렵고 그다음 장문 독해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 내에 다 풀기는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 본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내가 잘하는 영역, 내가 못하는 영역.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잘하는 영역의 문제들부터 빨리 풀어나가는 게 괜찮아요. 빨리 푸시고 그다음에 대부분 그 감점에 대해서 오답에 대해서 감점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 푸는 문제에서 정답률을 높여놓으면 이제 나머지는 가장 안 나온 번호로 쫙 줄 세워주는 게 물론 이제 찍을 때도 요령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지에 숫자가 나와 있으면 그 숫자 배열을 봐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을 만한 선지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 B, C에 해당하는 수치로 알맞은 것은 했을 때
뭐 A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B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C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에 교집합 선지를 찍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령은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강의 때뭐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본인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일단 본인의 장단점을 분석해야 되는데, 본인의 장단점을 분석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죠? 그 전에 일단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각 기관별로 문제들이 어떤 게 출제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분석과 자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갖고 자기가 가장 짧은 시간에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유형을 분석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문제별로 시간을 재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한 모의고사 한 3, 4회분 정도를 각 문제별로 한 문제씩 시간을 끊어가세요. 끊어가시면서 그 걸린 시간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OX, 내가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제 본인에 대한 분석이 좀 잘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틀린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는 일단 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열심히 대비하셔가지고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다 되지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시험장 가서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어떤 건지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전략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이니까 저 출제 영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제 영역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개 영역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코레일 같은 경우는 그 3대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요. 건보도 마찬가지고, 한정 같은 경우는 그 3대 영역에다가 직렬별로 2개 정도, 2개가 추가되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역별로 구분이 되는 기관이 있고 안 되는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문제 단위로 영역별로 딱딱딱 분리가 되면 아, 내가 잘하는 영역부터 빨리 풀어야지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냥 섞어 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섞어 놨을 때는 일단 문제를 쓱 넘어가면서 이게 어느 영역의 문제인지 구별할 필요는 없죠.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유형인지 아닌지, 그 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쫙 넘기시고 쭉 풀어가시면서 필요한 부분 빨리빨리 푸시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일단 건너뛰셔야 돼요. 너무 그 모범생 스타일로 우직하게 풀어서는 고득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나는 다 맞춰야지,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겠죠. 제한 시간 내에 내가 득점을 최대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바퀴 쫙 돌리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이제 건너뛴 문제들을 공략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한 바퀴 돌리고 다시 돌아올 시간 여유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들 보면 이 핏셋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기존 인적성. 저게 뭐냐면, 기존 인적성이라는 거는 이제 대기업 인적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기업 인적성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 그다음 핏셋형이라는 거는 이제 5급 공채에서 보는 PSAT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핏셋형이 지문도 길고 문제의 난이도도 높아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혼합돼서 나오는 기관도 있고 핏셋형으로 완전히 전환된 유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특징에 보시면 코레일 같은 경우는 핏셋형하고 기존 인적성형이 같이 나오는 패턴이고, 건보 같은 경우는 주로 핏셋형 문제로 가요. 네. 자, 이 자료들도 제가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론 전략은 뭐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짧게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NCS 기출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본인의 취약 영역이 뭔지 그 영역에 대해서 집중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는 제 강의를 홍보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강의를 꼭 들으라는 말씀은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시중에 어쨌든 그 교재와 강의가 있으니까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은 뭐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짜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아, 나는 스터디 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다 잘하니까. 그러면 상관없지만 나는 어느 영역이 좀 약하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수리가 약해. 예, 수포자였어. 그러면 수리 잘하는 친구를 끼워가지고 같이 하면 돼요. 근데 잘하는 친구 입장에서도 스터디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다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리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더 고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그냥 베푼다 생각해도 되죠. 그죠? 친구들 좀 도와줘가지고 다 같이 붙으면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내가 다 잘하는데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친구들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를 설명하다 보면 본인이 문제 풀 때랑 본인이 문제를 설명할 때는 또 레벨이 달라집니다. 내가 설명한다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그 체계를 잡고 있다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본인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고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하자.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몇 문제 소개해 드릴 텐데 저렇게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구나. 그런 좀 감을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기초 역량 다지기. 자, 첫 번째 독해 능력. 독해 능력은 단기간에 향상시키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능도 우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심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그냥 태교할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줘 뭐 이런 어머니가 있었어. 그러면 그 친구를 단기간에 내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득점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잘 세우시면 단기간에 완전히 그 따라잡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 합격권 점수에 가까이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령들을 강의를 통해서나 교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만 읽자. 그러니까 여러분 긴 지문이 나와 있어요. 그 긴 지문을 다 읽고 이제 선택지를 보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만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속독 능력이 필요한데요. 속독 능력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빨리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정보만 빨리 읽고 기억하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떤 게 키워드냐면 연도라든지 수치, 그다음 주어, 수로, 비격구 표현 이런 표현들에 주목하시면 되고요. 제가 간단한 문장을 한번 띄워볼 테니까 이 문장을 읽어보시고 저 내용을 이제 위에 있는 표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자료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저 문장을 내가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어때요?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수준이라면 저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보다는 핵심만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빨간색 표시한 부분. 자, 일단 연도는 중요해요. 2010년 이후. 그럼 표에 가면은 연도가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10년에서 끊어서 그 이후로만 보면 되고요. 그다음 주어가 중국 비중이에요. 중국 비중. 그다음 수어가 지속적 증가야. 그럼 2010년 이후 중국 비중 지속적 증가. 그것만 기억하고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저 부분은 이제 표 제목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표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그다음 연도 2010년, 비중 읽어주기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다음 지속적 증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다면 연도가 많다면 어떤 경향성이 계속 가기가 쉽진 않겠죠. 연도가 한 3, 4개년 정도 되면 그럴 수 있겠네 하고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연도가 한 10년 정도 돼요. 그 정도라면 분명히 아마 감소나 정체된 같은 값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발레를 찾아보려고 가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010년 쭉쭉쭉쭉쭉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딱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감소 있나 찾아봐야지. 쓱 보니까 마지막 두 개 연도 딱 보니까 감소야. 그럼 바로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속적이란 말 나오면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능력이 중요한데요. 자료 해석, 그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수반돼야 되는데 일단 표가 나오거나 그래프가 나오면 제목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목을 안 읽고 나는 마음이 급하니까 선택지에 있는 질문부터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요, 함정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랑 관련 없는 생뚱맞는 거를 물어보는데 그거를 굳이 자료에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읽어서 이 자료가 어떤 자료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거를 명확하게 잡아놓고 관련 없는 질문들을 제거해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위를 꼭 체크를 하세요. 단위 중에서 특히 이제 퍼센트 자료 있죠. 퍼센트 자료가 나오면 이 단위를 보자마자 기준수가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수가 같다면 실제 인원수, 실제 금액을 비교할 수 있지만 다르다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의 표를 제가 머릿속에 한번 그린 상태에서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성별 흡연율이라는 표 제목이 있었어요.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래서 남자 흡연율이
30%, 여자 흡연율이 2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남자 흡연자 수가 여자 흡연자 수보다 많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주어진 상황에선 지금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퍼센트의 기준수가 어떤 수일까요? 남자 흡연율 쪽에서는 남자 인원수겠죠. 남자 인원수에서 남자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여자 쪽에서도 여자 인원수에서 여자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남자 인원수와 여자 인원수에 대한 정보를 안 줬잖아요. 지금 현재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는 바로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퍼센트 자료가 나오면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다른 표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성별 구성 비율이라는 표 제목이 있고 단위가 퍼센트예요. 남자가 60%, 여자가 40%예요. 그럼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이건 맞나요? 이건 맞죠. 왜냐하면 그 퍼센트의 기준수를 주지 않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 기준수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성별 구성 비율이니까. 그죠? 그래서 퍼센트 자료가 나오면 기준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 기준수가 다른데 실제 인원수를 비교하고 있다, 바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 꼭 필요하고 그때 제목 단위는 꼭 읽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 표 그림의 주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각 주를 봐요. 각 주를 봤을 때 각 주에 어떤 특정한 수치가 제시되거나 공식이 제시되면 반드시 이용됩니다. 이건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지로 가서 쉬운 것부터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냥 읽어주면 끝나는 것부터 처리하시고 계산이 적당한 것까지는 푸셔도 돼요. 예를 들어 뭐 덧셈, 뺄셈 또는 간단한 곱셈, 나눗셈 정도면 푸시는데 여러 개를 계산해 가지고 나오거나 분수를 여러 개를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제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산 능력. 계산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 계산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계산을 대충 하시면 안 되겠죠. 계산은 최소화하되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각 영역별 전략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의사소통 능력은요. 일단 짧은 문제, 어휘나 어법 문제에서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장문인데 세부 사항 독해인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뭐 난 과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뭐 최근 과학 기술에 대한 지문인데 굉장히 긴데 자, 그 디테일한 것들을 묻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건너뛰셔도 돼요. 생소한 내용이면.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한 문제짜리면 넘기려고 그랬는데 한 두 문제, 세 문제 달려 있어요. 뭐 그건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융통성 있게 적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수리 능력. 일반 수리 쪽에서는 쉬운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를 물어보고 있는지 감조차 안 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최단 경로를 찾아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뭐 남자 직원, 여자 직원 각각 몇 명씩 출장을 보내는데 그 경우의 수를 찾아라고 그러는데 공식도 안 떠올라. 그럼 넘겨야죠, 그거는. 그래서 최소한 뭘 물어보는지 감이 오고 그거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는 접근하시고 아닌 건 건너뛰셔야 되고요. 그다음 자료 해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은 대부분 시간만 투자하면 다 풀려요. 표 그래프 안에서 다 정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는 패스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푼다 생각하시되 시간 많이 걸릴 거 어떤 걸까요? 일단 자료의 양이 막 방대해요. 표가 막 2개, 3개 나와 있고 그다음 각 주의 공식들이 막 여러 개 깔려 있어. 그럼 그 공식이 여러 개 깔려 있단 말은 그 공식들을 여러 개를 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식변환이 잘 안 되시는 분한테는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너뛰셔야 되겠죠. 계산 많은 것들. 그다음에 표를 차트로 변환하라는 문제들도 나오는데요. 이제 주어진 자료를 그래프로 옮긴 것 중에 옳지 않은 거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패스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표가 양이 적고 선택지의 그래프도 난이도가 낮은 그래프들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그냥 표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푸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갖고 가시고요. 그다음 나머지 영역들 문제 해결 능력까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독해하고 수리가 결합되어 있어요. 즉 피셋으로 말하면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데 일단 어려운 문제들은 건너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추리 문제 중에서 간단한 명제 문제는 쉬운데요. 등장하는 변수가 많고 그다음 항목 수가 많은 그런 상황을 주고 뭐 자리를 배치하라든지 순서를 결정하라 그러면 일단 시간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건너뛰는 게 좋고요. 그다음 실무형 문제, 그런 걸 이제 문제 처리형이라고 합니다. 실무형 지문을 주는데 그 지문 안에 표가 막 여러 개 들어가 있거나 그래프도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고 나서 또 계산을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운 계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보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장기 요양 보험료를 계산하시오 봤더니 장기 요양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일단 그 건보료를 계산하고 다시 그 건보료에서 또 계산을 해야 돼. 그 어떤 비율을 계산을 해야 돼요. 곱해가지고. 근데 건보료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제 기준 월 임금 해가지고 뭐 6% 곱해야 되고 막 아무튼 복잡한 계산식을 쭉쭉쭉 통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패스하셔야 돼요. 그거는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자, 그래서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계산 과정이 복잡한 거는 일단 건너뛰는 게 좋습니다. 자, 요 정도 가이드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샘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문제. 자,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좀 숨 좀 돌리게 물 좀 한잔 하겠습니다. 자, 답을 찾으셨나요? 뭐 이런 경우에는 너무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딱 감이 오는 걸로 바로 찍고 가셔야 돼요. 헷갈릴 때는 둘 중에 하나니까. 특히 첫 번째 것부터 헷갈려요. 자문, 조언, 구하다. 자문을 구하다, 조언을 구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둘 다 쓰는 표현이죠. 쓰는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은 조언을 고르셔야 돼요. 조언, 조언을 구하다. 왜냐하면 자문의 자자가 이미 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을 자자. 응? 그러니까 자문은 구하다하고 중복되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조언을 구하다가 맞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신갱신. 저건 한자는 똑같아요. 고칠 경자. 그 고칠 경자에 또 다시 갱 두 가지 한자로 쓰면 요렇게 쓰는 건데요. 경이라고도 읽고 갱이라고도 읽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단어를 붙여서 암기를 해버리세요. 기록, 갱신이에요, 경신이에요. 기록, 경신, 기록, 경신. 그다음에 계약이면 계약, 갱신. 응?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그러면 최대 전력 수요를 어떤 기록을 레코드를 깼다는 이야기죠. 깼으니까 이때는 경신이 맞죠. 경신. 자, 그다음 세 번째 팀장님께 결제 두 번째 게 해당되겠죠. 앞에 결제는 어떤 뭐 카드 청구서 같은 거 결제할 때 그때 쓰는 거고요. 자, 어떤 승인을 받는 거는 결제가 되겠죠. 뒤에 거. 그다음 결혼 문제를 비췄더니 그 비췄다라는 거는 실제 어떤 빚을 비추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향을 내보이는 거는 비치다. 그래서 비쳤더니가 맞죠. 그래서 그 조합으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코레일에서 샘플 문제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이제 자, 이 문제는 제가 잠깐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 자, 아까 제가 가이드 드렸죠. 제목 읽고 그다음 어떤 게 나와 있나 쓱 보고 계산 많은 거는 건너뛰라고 그랬어요. 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려볼게요. 자,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3번이에요. 3번. 자, 전략적으로 풀어봅시다. 자, 일단 표 제목을 읽어보시면 KTX 여객 수송 동향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단위가 1000명 있고 퍼센트가 있으니까 어떤 비율 자료가 들어있구나. 그랬더니 이용률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용률의 공식을 빨리 체크하세요. 표 아래 각주에 붙어 있죠. 그랬더니 공급 좌석 수가 분모고 이용 객수가 분자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표에서는 여객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용 객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용률이 또 표에 있으니까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이제 출제 예상을 할 수 있죠. 각주만 봐도. 그죠? 공급 좌석 수를 물으면 가장 고난이도 지문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 왜냐하면 그냥 표에 있는 거 읽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1번을 봅니다. 1번은 쉬운 지문이죠. 이용객 수를 그냥 묻는 거야. 근데 연도별 KTX 이용객 수니까 자, 기억합시다. 2009년 이후 지속적 증가.
자, 그럼 2009년에서 잘라서 제일 첫 번째 줄을 쭉 읽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앞에 두 자리만 읽으세요. 일단 3741 5052 54 56 60 그죠? 계속 커졌어요. 근데 만약에 앞자리 컴마 앞자리만 읽었는데 같은 수가 보여. 그러면 뒷자리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앞자리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저게 5자리지만 5자리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앞에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간단히 통과.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요 평균의 동그라미, 만약에 여러분 이제 필기가 가능하다면 동그라미 치라고 할 텐데, 필기 하신다면 이제 평균에서 일단 헉 소리가 나오겠죠. 평균인데 지금 연도가 10개 연도잖아요. 10년 동안의 이용률 평균은 약 85%. 일단 패스하는 게 좋겠죠. 일단 패스. 3번으로 갑니다. 자, 2015년 경전선의 공급 좌석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그러면 경전선 찾아보면 여기 있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수치 요게 2015년 요건데 요거를 전년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분수식을 변환시켜야 돼요. 자, 분모를 물어보잖아요. 분모를 물어보면 요 분수하고 자리를 동시에 바꾸세요. 저거를 수식을 따로 쓰지 마시고 동시에 자리를 바꿔주면 돼. 둘이 자리 바꿔 빨리. 그럼 이용률이 이 자리에 가고 공급좌석 밖으로 나가면 돼요. 따라서 이용객 나누기 이용률이구나. 자, 그러면 요거 나눗셈을 각각 할까? 물론 나눗셈을 직접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자, 분수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보다 크면 분수가 상승합니다. 제가 네 글자로 이제 외우도록 할게요. 자증대상, 자증대상. 분자 증가율 크면 상승, 자증대상. 반대면 모증대하, 분모 증가율 크면 하락, 모증대하. 그래서 분자끼리 분모끼리 보는 게 빨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분자끼리 분모끼리 볼게요. 자, 일단 분모 쪽에 숫자가 좀 쉽죠. 101, 106이야. 이거부터 봐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증가율이 101에서 5 커졌으니까 100에서 5나 101에서 5나 그 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5% 잡으시면 돼요. 그럼 분자가 5%보다 크게 늘었나 적게 늘었나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네 자리 귀찮아. 세 자리만 보세요. 442, 460, 442, 460, 18이 커졌죠. 그럼 442의 1%를 빨리 잡아보세요. 1%는 100분의 1이니까 소수점 두 자리 앞으로 바로 당겨주시면 돼요. 마음이 급하니까 발음이 꼬이네. 그죠? 4.42인데 대략 4.4 생각해 보세요. 그럼 4.4의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하면 18에 가깝겠죠? 그죠? 5배는 안 된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분자 증가율은 대략 4% 잡아요. 그럼 분모 증가율이 컸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증대 하, 모증대 하. 감소야. 그래서 바로 걸렸어요. 여기서 증가가 x가 되겠죠. 그럼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패스했던 2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슬라이드에 이제 가평균 개념이 나오는데, 저거를 10개를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10개를 더해가지고 내가 평균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85라는 수치를 이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죠? 편차의 합을 0으로 만드는 값이 평균이에요. 뭔 소리냐면, 자, 70점이 있고 90점이 있어요. 두 명의 평균은 뭡니까? 80점이죠? 그럼 90점이 내는 플러스 10이죠, 편차가. 70점이 내는 마이너스 10이야. 그거 더하면 0이 돼. 그러니까 평균은 무게중심인 거예요. 무게중심. 그래서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이 쌤쌤이 되게 하는 게 평균의 역할이야. 그럼 85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워 진화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여기 KTX 이용률을 봐야 되겠죠? 자, 75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95 두 개랑 지워지겠죠? 그죠? 85를 기준으로 지워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19조니까 지워져. 그다음 73은요. 뭐랑 지워져요? 그러면 97이랑 지워지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2구조니까. 그럼 72도 지워지겠네? 뭐랑? 98이랑. 그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이제? 81하고 91만 남았죠. 81하고 91만 남았어. 그러면 이제 85 기준 편차를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4와 플러스 6이죠. 마이너스 4와 플러스 6이에요. 그럼 그거 더해 보세요. 플러스 2가 나오죠. 플러스 2가 나와. 근데 데이터는 지금 몇 개예요? 연도가 10개죠. 10으로 나누죠. 그럼 0.2가 되겠죠?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시작했죠? 85를 기준으로 시작했어. 더해줘 0.2. 그러니까 평균이 85.2가 나옵니다. 쟤는. 그렇게 해서
가평균을 이용해서 편차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공식, 조금 이따 슬라이드 띄워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푸시면 얘도 쉬워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를 가볼까요? 이제 자, 유효 숫자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이 수치가 나온 표를 보면 두려워하는 점이 뭐냐면 숫자가 너무 많어, 자릿수가 너무 많아서 두려워요. 그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대졸자가 있고 전체 인구가 있는데 전체 인구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20%가 넘는가 안 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대졸자 비율이 20% 이상이다. 맞습니까? 그럼 이 숫자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자, 항상 컴마 앞에 제일 마지막 그 뒤에서부터 봤을 때, 즉 제일 앞에 있는 컴마를 기준으로 보세요. 23과 124야. 그죠? 그럼 124를 기준으로 20%를 생각해 볼게요. 10%는 소수점 하나 땡겨요. 12.4야. 2배 해봐. 2배 해봐요. 그럼 24.8이죠? 근데 위에는 23으로 시작하고 있네? 20%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한 자리만 읽어주자는 이야기예요. 유효 숫자라는 거는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릿수가 많다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한 자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자, 변화율 계산 공식. 자, 이거 설명하려면은 이것만 해도 뭐 30분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변화율 공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은 자, T2에서 T1을 빼고 시작하는 공식. T1, T2는 뭐냐면 처음 값, 나중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증가된 양 또는 감소된 양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거를 계산하고 다시 처음 값을 분모로 놓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요, 이 T1분의 T2 마이너스 T1분의 T1, 즉 1 가로 닫고 곱하기 100 이렇게 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의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식은 처음 값에 비해서 나중 값이 몇 배가 됐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몇 배가 됐는가, 그 몇 배에다가 1 빼고 100을 곱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변화율을 산출할 때, 자, 논리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숫자가 조금 변했죠? 숫자가 조금 변하면 변한 양을 먼저 계산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숫자가 많이 변했어, 엄청 커졌거나 엄청 줄었어, 이러면은 처음 값에 비해서 나중 값이 몇 배 또는 몇 퍼센트인가를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빨리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건 쉽죠? 82에서 82.4니까 2.4 커졌네, 그죠? 그럼 빨리 1%를 잡아보세요. 1%가 0.8이죠. 처음 값의 1%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T1이 분모니까 0.8의 3배만큼 커졌어. 그럼 1%의 3배만큼 커졌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거 45에서 270, 얘는 엄청 커졌죠? 그러니까 몇 배 됐는가를 생각하는 게 빠르겠지. 몇 배 됐을까? 몇 배? 그럼 45에서 270 한 번에 안 갈 때는요, 일단 45의 2배를 이용해서 한번 가보세요. 2배를 하면 90이죠. 다시 3배를 하면 270이죠. 그럼 2 곱하기 3 하니까 6배가 되겠죠. 6배니까 이제 1 빼고 100을 곱해보세요. 500이죠? 6에서 1 빼면 5고 100 곱하면 500이니까 플러스 500%. 즉 6배 됐다는 이야기는 600% 증가가 아니라 500% 증가라는 표현하고 같게 됩니다. 그래서 500% 증가. 자, 지금부터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갈게요. 그래도 그다음 세 번째 거 910에서 873.6. 요거는 이제 감소를 했는데 감소 양을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감소 양을 계산하실 때 좀 귀찮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 두 숫자 사이에 뺄셈을 하기 곤란하는 경우는요, 덧셈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이 873.6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910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900이라는 수에서 좀 쉬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쉬어갈게요. 그럼 873.6에 73.6만 쳐다보세요. 73.6. 그러면 쟤는 얼마를 메꾸면 100이 되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990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앞자리부터는 9를 채우시고 마지막은 10을 채우세요. 그러면 자, 7을 보니까 2가 떠오르고요, 3을 보니까 6이 떠오르고 마지막 6은 10을 채워야 되니까 4가 떠올라. 그래서 26.4를 꽂으면 쟤는 딱 9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또 910이니까 10이 있잖아요.
그럼 36.4만큼의 차이라는 걸 잡아내시는 거예요. 36.4만큼 차이야. 자, 그러면 9.1, 910의 1%의 딱 4배죠. 딱 4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자, 얘는 많이 줄었죠. 5,400에서 1,080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처음 값에 비해서 나중 값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논리예요. 내가 원래 100원 갖고 있었는데 지금 20원밖에 없어요. 그럼 20%가 남은 거죠. 그럼 얼마가 없어진 거야? 80%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은 논리예요. 5,400에서 1,080이면 00 지워버리면 540에서 108하고 같은 건데 54의 2배가 108인 거니까 결국 20%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즉 80%가 감소된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80%. 이해되죠?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숫자가 조금 변했어. 그러면 증가량, 감소량 바로 계산. 근데 많이 변했어. 엄청 커졌어. 그럼 배수 계산하는 거예요. 몇 배 됐는가? 거기서 1 빼고 100을 곱해주기. 그 다음에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돼. 그럼 남아있는 값의 비율을 계산해. 남은 비율 계산해서 나머지가 감소율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것만 잘 처리하셔도 증가율, 감소율 계산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시간이 많이 꽤 지났네요. 그래서 요 뒤에 내용은 일단 더 해드리고 싶은데 생략하고요.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거를 필기구 없이 푸신다면 정말 초고수고요. 나는 필기구 없으면 절대 못 풀겠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석적으로 접근하시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단 질문을 보면 팀이 2개가 있습니다. 영업팀이 있고 기획팀이 있는데 그 각각의 사원수를 줬어요. 그럼 전체 사원의 평균은 자 전체 인원수분의 전체 사원의 총점 분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전체 사원의 총점을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85점 맞은 애들, 평균 85점 맞은 애들이 49명이니까 저거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3점 맞은 애들이 35명이니까 저거 곱해야 돼. 머리에서 쥐 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더해야 돼. 그 다음에 총 인원수 다시 49 더하기 35로 나눠줘야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개념을 하나 딱 착안할 게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착안하셔야 돼요. 무게중심으로 풀자. 자, 이 그림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항목이 딱 2개 있을 때는요 무게하고 거리가 반비례합니다. 무게와 거리가 반비례해. 이 내용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가중평균은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이 놓여져 있는 무게랑 거리가 반대로 놓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놓여 있으면 돼. 자, 그걸 이용해서 풀면 쉬워요.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인원수가 약분되는 구조죠. 49대 35니까 뭐의 배수들입니까? 7의 배수들이죠. 네. 그러면 7대 5가 되겠죠. 7대 5. 77은 49, 75, 35니까 7대 5야.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놓여주면 돼요? 이제 인원수랑 반대로 놓여주면 돼. 거리가 5대 7로 놓여주면 되죠. 5대 7로. 그런데 85하고 73 사이에 5대 7로 놔야 돼. 그럼 얼마란 소리예요? 80이란 소리지. 엄청 쉽잖아요. 그래서 85 쪽의 거리가 5고 73 쪽의 거리가 7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값은 딱 80이잖아요. 무게중심.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풀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농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정식 문제들도 대부분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PT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내용들은 제가 그냥 슬라이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질문을 조금 받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한 점, 뭐 수험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준비 방법 같은 게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마이크가 갈 것 같아요. 자,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질문 있으세요? 예,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예, 감사하네요. 그냥 내려가기 서운했는데 기회를 주시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외대에서 경영학 전공한 윤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NCS에서 영역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조금 막막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솔직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가중치를 두자면 어떤 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 제가 뭐 수리 영역을 메이저로 하고 있어서 꼭 그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수리를 좀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수리가 돼야지 그다음 문제 해결, 자원 관리까지 계산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와요. 근데 수리에서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에 조금 소홀히 하셨던 분들, 소위 말하는 수포자라는 분들은 좀 수리 파트를 먼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수학을 전혀 못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중학교 수학책 있죠? 중학교 수학책. 그것도 어렵다 그러시면 초등학교 수학도 요즘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초등 수학 핵심 개념 정리 자료들 드릴 테니까 그런 거라도 빨리 정리하셔서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분수 두 개를 더하는데 분모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참 난감해요. 지금 제 수강생 중에 수준이 막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간혹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시그마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시그마는 더하라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표 그래프에 대해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좀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행해서 이제 그 끝나면 문제 해결 자원 관리 가시고 그다음 독해가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의사소통 쪽에 또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친구들한테 우연히 들은 게 이 시험을 볼 때 틀린 답을 적으면 감점이고 아예 체킹을 하지 않으면 0점이라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게 그 기관마다 다르고요. 감점이 없는 기관들도 있고 감점이 있는 기관도 있으니까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감점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감점 없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 네. 네. 자료 해석이나 수리 영역은 좀 느는 거를 느꼈는데요. 근데 언어는 원래부터 좀 약하기도 하고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같이 스터디하면서 해도 언어는 느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걸로 그래도 연습을 좀 해서 몇 문제라도 맞힐 수 있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좀 자신 있는 문제, 어차피 60문제 중에 40문제가 수리 문제 해결이니까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정답률을 올리고 의사소통은 좀 그냥 좀 기존의 그 실력대로 보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무스카시 데스네. 자, 제가 요즘에 일본어 공부 좀 하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일단 그 영역별로 과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문제 구성 영역은 따지지 마시고 최대한 맞는 개수를 높여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해 의사소통 쪽에서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이 독해 능력이 좀 부족하시다면은 독해 능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거든요. 아까 나왔던 뭐 어휘나 어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제 찾는 것들 있잖아요. 주제 찾는 것들은 그 독해를 전반적으로 안 해도 뭐 첫 문단 마지막 문단만 잘 보셔도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 사항 독해만 좀 피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장문인데 디테일한 거 묻는 거. 그런데 좀 생소한 내용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건너뛰시고 나머지에서는 그래도 시간을 조금 투입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적응되면 나아져요. 그죠? 아무리 공부 안 해도 토익도 계속 보다 보면 늘거든요. 예. 시간 관리 요령도 생기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좀 자신감 가지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을 항상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마지막 할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이제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이제 자격증 준비랑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NCS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는데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격증 준비를 먼저 다 해놓고 NCS를 하는 게 맞은지 앞서 질문자처럼 저도 언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같이 병행을 자격증 준비랑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쭈고 싶습니다. 그 시간 배분을 네.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NCS 특히 이제 수리나 독해 파트는 매일 10분이라도 조금씩 하는 게 감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많이는 투입 못 하시더라도 뭐 1시간 정도는 꾸준히, 그러니까 뭐 연산 연습하는 거, 그다음에 그 표 그래프 보는 거, 그다음 독해 지문 한두 개 정도 보는 거는 꾸준히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 자격증 빨리 준비 투입하셔서 따신 다음에는 이제 NCS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몰아가지고 나 일주일에 5시간 해야지 이거보다는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 네.